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어제부로 2월 한 달간의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동치는 장사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대응과 전략을 잘 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 저희 전략과 포지션에 대해서 게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삼성출판사, 코나이, 델타항공에 대해서 특히 좀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출판사가 급등 후에 반드시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제 포지션과 그리고 삼성출판사의 전망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게시했고, 더불어 코나이 역시 예상 목표가와 비중 포지션에 대해서 게시했습니다. 델타 항공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항공 관련주로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델타 항공에 대해서도 역시 게시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향후 조정 장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전략대로 주가가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뭐 부분 익절 실현하거나 또는 신규 매입을 하거나 이런 어차피 늘상 하던 대로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XT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후에 RXT 정부의 주식을 익절 실현했고, 더불어서 기타 다른 주식들도 일부 익절을 한다거나 전체 익절을 하여 현금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월 한 달간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신규 편입 예정 또는 이미 신규 편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델타항공이 요새 이제 백신의 가속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델타항공, 뭐 유나이티드 또는 뭐 아메리칸 항공 전부 다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백신 가속화의 뉴스와 경기 회복과 함께 이미 사실 저가에 매집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8월경에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새롭게 진입하기는 델타항공이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항공 여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싼 종목을 찾다 보니 에어비앤비가 저는 마음에 들었고 지난 수요일, 목요일부터 신규 매입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이 계속 지속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뉴욕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에어비앤비의 주가 역시 판단하기에는, 예단하기에는 이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치는 괜찮고, 공모가 대비 상당히 비싸다고,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 한국 주식에서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의류 관련주를 이 두 가지 종목을 이제 줍쭈르줍줍에서 줍만 지금 일단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줍줍줍 이 어떤 그 과정은 제가 커뮤니티에 세부적인 전략과 이 종목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 게시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뉴욕 증시가 뭐 뉴욕 증시가 굉장히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도 많이 지금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에 변함이 없고,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상승했을 때, 또는 뭐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플랜 A, 플랜 B의 시나리오 전략들을 미리미리 다 짜 놓으셨고, 타인한테 이 주식에 대한 전망치와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분석을 하셨다면, 그리고 확신이 있으시다면 섣부른 손절은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홀딩하는 것이 맞겠고, 주가의 지금 하락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락을 가장한 조정장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확신이 있고 펀더멘털의 변함이 없다면 이 회사는 정말 줍줍의 기회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주식이 유독 하락을 했고 조정을 가장한 하락이라면 섣불리
잘못 판단해서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거나 추가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공부를 또는 분석을 더 확실하게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콜라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니콜라가 이미 제가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콜라에 대한 전망은 좋은데 그러나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으나 니콜라의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게시한 바와 같이 26일 실적 발표를 전후로 회사 측에 어떤 이렇다 할 만한 임팩트 있는 전망에 대한 발표가 없다면 이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할 것이다. 주가의 하락의 폭은 19달러, 2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며 만약 임팩트 있는 어떤 그 전략적 발표가 없다면 주가의 상승은 당분간 힘들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한 하락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CEO의 실적 발표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restructure, 두 번째 cancel, 세 번째 realign, 그리고 네 번째 focus on our core businesse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 없애고 중단하고 재건설하고 그리고 오로지 핵심 사업에만 주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과 집중을 택한 그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말이 있었는데 그 refuse truck을 취소했던 거 아십니까? 그 refuse truck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refuse 프로그램의 취소는 4분기 동안 이루어진 조직 개편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estructure이라든지 cancel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건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다 끝났다. 이제 재정비는 했고 이제 땅은 이제 밭을 갈았다. 이제는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결실을 맺을 때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웨더보시 증권에서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니콜라가 어두운 폭풍으로부터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중 확대, 비중 유지, 비중 축소 중에서 중립의 결정을 내립니다. 중립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중립이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미래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라는 걸 예시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경 CNBC에서 진 크래머라고 빡빡이 형 아십니까? 빡빡이 형. 그 빡빡이 형이 니콜라를 살짝 돌려갑니다. 니콜라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면서 상대 이제 그 MC한테, 호스트한테 파트너십에 들어봤냐고. 상대가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나도 못 들었다. 파트너십이 핵심이다. 니콜라 혼자만으로는 독고다이 할 수 없다. 자립갱생할 수 없다. 파트너십이 강력하게 체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 아시카시처럼 아시카시 아십니까? 그 워크호스가 USPS를 계약 체결을 이제 따고 싶었는데 그 포드 협력사인 아시카시가 따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단계 급등을 했죠. 하지만 이제 예상보다 워크호스는 낙폭이 컸던 반면 아시카시의 상승폭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 아시카시처럼 USPS 계약 체결을 따내고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해야만이 된다는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빡빡이 형이 진 크래머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니콜라 주가가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파트너십, GM이든 어떤 수순 인프라이든 아직 관련된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며 주가가 요지부동하는 것을 언급해주는 멘트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밀탄 과거 행적에 대한 인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SEC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결정적이다.
뭐 수소 인프라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SEC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밀턴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인정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회사 내의 결과입니다. 펌의 결과입니다. 자, 우선 간략한 우선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The firm found 9 statements made by Milton were wholly or partly inaccurate when he made them, Nicholas said. 회사가 9개의 진술, 즉 밀턴이 언급한 9개의 진술 중에 wholly, 전체, or partly, 부분적으로 inaccurate, 부정확함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뭡니까? 전부이거나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 교묘하게 어떤 법률의 틀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But Nicholas said, in a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filing, the Hindenburg's claims were in other respects inaccurate. 다른 측면에서 보면 힌덴부르크의 주장은 부정확하다라고 말을 했으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se findings are inconsistent with the main conclusion of the Hindenburg article that the company was an intricate or massive fraud.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복잡한 또는 대규모 사기였다라고 하는 주요 결론과는 불일치한다. 이런 조사 결과는 복잡한 대규모 사기였다라는 힌덴부르크의 조사 기사의 주요 결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했다라는 부분의 멘트와 같이 하는 겁니다. 힌덴부르크 말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니야.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느냐면 주요 핵심 부분은 니네 하는 말과 일치하지 않아. 그 이후에 잔잔한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니네가 한 말 일치하는데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콜라는 이 서류에서 부정확한 진술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의도적인지 중요한지 역시 분석하고 있다. 의도적인지 아니면 중요한지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범죄, 밀턴의 행위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기죄인데 이 사기죄의 최종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우리나라 한국 형법 체계에서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첫 번째 단계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따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되며 그 다음 여부 책임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형법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성요건 해당성에서는 또 크게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해당성, 두 번째로는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의 주관성이란 결국 고의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그래, 법정문에 위법하는 행위를 했어. 고의성이 있냐 이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위법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기타 알고 있는 정당방위라든지 또는 긴급피난이라든지 또는 업무로 인한 또는 사회성규에 적법한 행위를 하였는가라는 정당행위에 해당 가능성을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밀턴의 행위에 있어서 최종적인 사기죄의 성립, 즉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때 고의성의 여부와 사회상규에 위법하지 않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해당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영미법 체계에서는 최소 그런 부분이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범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이제 그 니콜라의 자체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뉘앙스가 참 묘합니다. 모든 것을 밀턴한테 덮어 씌우는 것처럼 하고 니콜라 법인 자체는 이런 사기죄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사기죄의 성립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니콜라 법인은 만약에 사기죄의 성립이 된다면 밀턴한테 모두 다 떠넘기는 뉘앙스의 행위를 했고 진술을 했고 그러니까 법률 내부 검토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만약에 니콜라에게도 어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됐을 때 이 법인격 자체에도 사기죄의 성립을 덮어씌울 수 있는가, 즉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가 논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정범의 형식으로 사기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범의 형식으로 가담하지 않았는가, 또는 만약에 공범이 아니고 정범이라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에는 없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아마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논점은 과연 밀턴의 이런 어떤 최종적인 사기죄 범죄 성립의 고의성 여부와 만약에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core business,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중대한 사기죄의 사기의 행위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니콜라 투자자들이 5단, 즉 5판을 해서 밀턴의 말에 속아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중대한 본질적인 회사의 본질적인 투자와 관련된 사기 행위가 있었는가를 분명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니콜라 법인의 그 사기죄의 가담 여부성도 분명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밀턴의 행위에 있어서 니콜라의 회사는 온전히 또는 중대한 본질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일부분을 밀턴한테 넘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니콜라 회사에 피해가 갈 확률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니콜라 측이 내부 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밀턴의 과거 행적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중심은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함을 띠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속적인 밀턴과의 선긋기 역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내부 조사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고, 저 역시 작년 니콜라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올렸다시피 결론은 뭡니까? 고의성의 여부이다. 그러니까 밀턴이 고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만약에 사기가 성립이 된다면 중대한 본질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해당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 상장 이후 진술이 의도적인지 중요한지 수정되지는 않았는지 회사의 주주들한테 해로운지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주들한테 손해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사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하므로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수 성립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결과입니다.